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4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3월 대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설 연휴 대중교통 막차 시간을 연장하지 않고 선별 진료소는 계속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집단 감염 사태를 빚었던 서울 동부구치소는 8일까지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 운영을 정상화합니다. 국제 코로나19 백신 공동구매 배분 프로젝트인 코백스가 우리나라에 올 상반기 최소 270여만 회분의 백신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약사의 생산 속도에 따라 공급은 438만 회분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향 추세를 보이며 몇 주 이내에 사망자도 줄어들 것이란 낙관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향 추세의 변수는 변이 바이러스인데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마스크 2장 겹쳐 쓰기를 조언했습니다. 물만 잘 마셔도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요. 과연 좋은 물이란 어떤 물일까요? 잠시 뒤 과학의 달인에서 좋은 물의 가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정부는 기존 코로나19보다 전파력이 강한 변이 확산 등으로 3월 대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 4월 대유행이 다시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전문가와 방역당국에서도 그런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4차 유행 위험을 키우는 요인으로는 변이 확산 외에도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수용성 저하와 백신 기대감에 따른 느슨해진 경각심을 꼽았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을 시작해도 3월까지는 일부만 이뤄져 인구 집단 면역 형성이 어려운 만큼 4차 유행 대응 자체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정부는 4차 유행에 대비해 거리두기와 신속한 역학조사로 감염 확산 고리를 조기에 차단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또 이달 거리두기 개편 논의와 맞물려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겠다며 국민 참여를 통해 새로운 방역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방역당국에 당부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앞으로는 방역당국이 일방적으로 지침을 제시하기보다 이행과 실천의 주체인 국민과 함께 현장 방역 수칙을 만들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거리두기가 불가피하다면 이제는 왜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국민의 참여도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자율과 책임, 참여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전파 사례를 언급하며 노출 가능성이 있는 접촉자에 대한 신속한 검사를 통해 지역사회 광범위 확산을 미리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설 연휴 대중교통 막차 시간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설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귀경객을 위해 명절에 시행했던 대중교통 막차 연장이 이번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립묘지를 지나는 시내버스도 증편하지 않습니다. 오는 6, 7일과 11일에서 14일 시립 장사시설 실내 봉안당은 폐쇄해 온라인 성묘를 유도하고 5인 이상 성묘는 금지합니다. 선별 진료소는 자치구마다 한 곳 이상 운영하고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도 상시 운영합니다. 이달 가장 먼저 들어오는 화이자 백신은 보관 온도가 조금만 높아도 쓸 수 없는 극도로 민감한 코로나19 백신입니다. 이 때문에 유통과 보관 등 전 과정에서 말 그대로 초저온을 사수해야 합니다. 백신 관리 과정을 임성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국내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화이자 백신은 접종하기 전까지 영하 70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백신을 담은 상자는 하루에 2번 이상 열어보면 안 됩니다. 한 번 상온에 꺼냈다면 6시간 안에 접종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폐기해야 합니다. 백신 물량이 국내에 도착하면 특수 제작된 냉장 컨테이너에 실려 수송됩니다. 컨테이너엔 GPS와 온도 감지 장치가 장착돼 운전자는 물론 멀리 떨어진 수송지원본부에서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대비해 예비 냉장 차량까지 따라 붙습니다. 백신들은 영하 85도까지 내려가는 초저온 냉동창고로 옮겨집니다. 이곳에서 각 지역병원과 접종센터 물량에 맞게 분류하고 재포장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의료 현장에서도 준비가 한창입니다.
백신을 보관할 초저온 냉장고를 점검하고 드라이 아이스와 얼음 등 보냉제와 아이스박스 등 대체 저장 장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확한 접종 수요 파악과 분단위의 초정밀 접종 계획 마련은 필수입니다. 의사와 간호사 등 일선 의료 인력이 최우선 접종 대상인데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접종 스케줄이 어긋난다면 자칫 아까운 백신을 그대로 버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첫 백신은 이달 중순 국내에 들어오고 이달 말 접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국내 반입부터 유통과 보관, 또 접종에 이르기까지 시간 그리고 온도와의 싸움이 코로나19 대응의 새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8일부터 국가병원체 자원은행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를 연구기관 등에 분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영국과 남아공 변이주로 분양받으려면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을 갖추고 관리활용 계획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질병청은 관련 부처와 연구기관이 분양받은 변이주를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진단제제 개발에 적극 활용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분양 신청은 국가병원체 자원은행 누리집에서 하면 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서울 시민의 미디어 이용 시간은 늘고 일하는 시간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성인 시민 1,000명의 설문조사로 생활시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책과 신문, 방송, 라디오 등 미디어 이용 시간은 2시간 4분으로 전년보다 18분 늘어났습니다. 온라인 모바일 게임 시간도 43분에서 53분으로 10분 증가했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5시간 31분에서 5시간 19분으로 12분 감소했고 이동 시간도 1시간 1분으로 8분 줄었습니다. 또 개인위생 등 개인 유지에 쏟는 시간은 56분으로 12분 줄어든 반면 수면 시간은 6시간 47분으로 9분 늘어났습니다. 국제 코로나19 백신 공동구매 배분 프로젝트인 코백스가 처음으로 잠정적인 나라별 백신 배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상반기 최소 270만 회분의 백신을 공급받고 북한은 약 200만 회분을 공급받게 될 전망입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백스는 현지 시간 3일 화상 언론 브리핑을 통해 올해 상반기까지 코로나19 백신 약 3억 3,700만 회분을 145개국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3억 3,600만 회분으로 전체의 99.7%에 해당합니다. 화이자 백신은 1분기 중 120만 회분이 각국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And now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can start preparing to roll out COVID-19 vaccines to their populations. And with these allocations announced today, we are on the path to really start balancing out a global map. 한국은 두 가지 백신을 합쳐 271만 4천 회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는 최소량으로 제약사의 생산 능력 등에 따라 약 438만 회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인도에서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99만 2천 회분을 전달받을 예정입니다. 북한은 개발도상국에 백신을 공급하는 코백스 선구매 공약 메커니즘 대상인 92개 나라 가운데 한 곳입니다. 코백스의 이번 잠정 계획안에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과 중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연령층 접종 효능 관련 언급도 나왔습니다. More data is coming. So the EMA has actually not restricted this vaccine in terms of age based upon the entire data packages. 세계보건기구 WHO는 현재까지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만 긴급 사용을 승인했으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달 하순까지 긴급 사용 승인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가 이르면 가을까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할 백신을 생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연구 담당 부사장인 메네 팡골라스가 기자회견에서 변이용 백신 생산 시기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임상시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단계라면서 가을,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현지 시간 3일 영국 제약그룹 글락소스미스클라인 GSK와 독일 큐어백도 다양한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을 공동 개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생산 시점은 2022년으로 계획해 아스트라제네카 측보다 다소 늦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가 하향 궤도를 그리는 만큼 사망자도 앞으로 몇 주 이내에 줄어들 것이라고 백악관 대응팀은 희망했습니다. 추가 확산의 변수는 변이 바이러스인데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과 마스크 겹쳐 쓰기를 조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감염자는 지난달 초 최고치인 30만여 명을 찍은 뒤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는 최고치보다 절반 수준까지 떨어진 14만여 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대응팀은 겨울철 확산이 시작된 추수감사절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 환자 수도 감소하고 있고 한때 4,000명을 넘어섰던 사망자도 곧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ases and hospital admissions continue to decrease, and we now appear to be in a consistent downward trajectory for both of these important outcomes. 웰란스키 국장은 하지만 감염 건수가 여전히 매우 높은 데다 특히 변이가 계속 돌고 있어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전국에서 새로운 변이가 출현하면 긍정적인 흐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계속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추가적인 보호를 위해 마스크 2장 겹쳐 쓰기를 조언했습니다. Both home and abroad, as well as the implementation of the administration of vaccines as effectively and efficiently and as quickly as we possibly can. 제프 자이언츠 조정관은 가장 큰 피해 지역인 캘리포니아주에 대규모 접종센터 2곳을 개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주부터는 일반 약국을 포함해 미국 전역에 주당 1,150만 회분의 백신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 대응팀이 변이 확산을 막는 최선의 방안으로 백신 접종 확대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백신 공급은 더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세계의 면역 실험실을 자처한 이스라엘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정체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접종 대상을 전체 성인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에서는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됩니다. 현지 시간 3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스라엘 보건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을 전체 성인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의료관리기구에 결정 사항을 통보했습니다. 이날 결정으로 백신 접종 대상에 추가된 19살에서 34살까지의 주민은 4일부터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 화이자 백신을 들여와 의료진과 고령자부터 접종을 시작한 이스라엘은 최근 접종 대상자 연령대를 35살까지 낮췄습니다. 또 대학 입시를 앞둔 16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도 접종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한 경우 이를 알려준다며 만든 앱이 넉 달 넘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후생 노동성이 지난해 6월 운용을 시작한 앱 코코아의 안드로이드용 프로그램이 지난해 9월 말부터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에도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앱은 현재까지 약 2,500만 건 다운로드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중 31%인 약 770만 건이 안드로이드 버전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400명대 중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국내에서도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집단 감염까지 이어지면서 방역에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고려대학교 학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신규 확진자가 400명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그리고 느슨해진 긴장감 때문에 3월에 대유행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흐름이 4차 유행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직은 4차 유행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현재는 3차 유행의 안정화 단계에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또는 2.5단계가 장기화되면서 피로감이 증가하고 여기에 경각심이 느슨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예. 더군다나 일부에서는 방역조치 이행상의 일탈 행위도 발생을 하면서 대규모 집단 감염보다는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 감염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신규 확진자가 최근에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상황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3차 유행의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 단계에서 만일 특정 변수가 발생을 하면 예를 들어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제대로 대처를 못하게 되면
다시 큰 규모로 확진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렇게 되면 4차 유행 내지는 3차 유행의 뭐 세컨 서브웨이브,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3차 유행의 하위 파동 정도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뭐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 내 전파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요. 만일 현 단계에서 연결고리를 확실하게 끊지 못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3, 4월경에는 4차 유행 발생도 불가피할 수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 아직까지는 3차 대유행의 안정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히려 지금이 가장 긴장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 광진구 헌팅포차와 서울역 노숙인 쉼터 등 서울 지역 곳곳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동안 거리 두기를 강화하면서 집단 감염을 많이 줄여왔는데 최근에 다시 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앞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이유는 2단계 또는 2.5단계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면서 피로감도 증가하고 경각심도 많이 느슨해져 있거든요. 예. 여기에 신규 확진자가 과거에 1000명대를 보였는데 이 수치에 익숙하다 보니까 현재 300~400명이면 이 정도면 사람들을 만나도 괜찮겠지라고 하는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이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동량도 점차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는 포차와 같은 시설에서도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300명에서 400명 수준이면 방역 조치를 제대로 이행 못했을 경우에 다시 지난 주말, 그러니까 지난 연말처럼 한 1000명 수준 또는 경우에 따라서 그 이상 수준까지 다시 한번 신규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는 위험도가 항상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과거에 1000명씩 나오다 보니까 지금 수치에 많이 무뎌진 게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자, 국내에서도 영국과 남아공,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 3종이 모두 확인됐습니다. 지역사회 확산은 이대로 두면 시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해외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확산된 상태이기 때문에 해외의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되는 거는 언젠가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얼마만큼 그 시기를 늦출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처음으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서 전파된 사례가 발생을 하였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일 현 단계에서 연결고리를 확실하게 끊지 못하면 2월 중에는 점차 전파가 진행이 될 거고 3, 4월쯤에는 본격적으로 4차 유행이 시작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현 상황을 보면 변이 바이러스가 그 해당 외국인 확진자들로부터 일부 지역사회로 이미 전파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 내에서 전파가 본격화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일단은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되는 건 언젠가는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보다 그 시점이 좀 빨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좀 암울한 전망을 하기도 합니다. 네. 일단은 감염 경로를 명확히 추적하는 게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집단 감염도 확인이 됐는데요. 전파력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진 데다 특히 설 연휴가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이 거론되고 있는 시점인데 현 단계를 유지해야 할까요? 지난 주말 거리두기 조정안에서는 당시에 IM 선교회발 집단 감염이 변수로 작용을 하면서 현 거리두기 단계가 유지가 되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그런 대규모 집단 감염 아니더라도 산발적인 여러 개의 소규모 집단 감염이 다수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집단 감염이 발생한 만큼 아무래도 이번 주 거리두기 개편에서도 현 단계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국내외 전문가들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신속한 백신 접종이 관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백신 공급이 일단 확실히 돼야 할 텐데 정부의 계획대로 해외 백신을 그대로 도입할 수 있을까요? 일단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서 크게 확산하면 전파력이 최대 1.7배 높다라고 평가되고 있거든요. 예.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신규 확진자 규모는 3차 유행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중증 환자도 크게 늘어나고 그리고 더불어서 사망자도 크게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위중증으로의 이완을 막으려면 현재 적절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부분이 백신입니다. 근데 백신의 예방 효과도 효과지만 실제로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예방률이 다소 떨어질 수는 있다라고 하더라도 위중증 이완율을 크게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이 중요한 건데
질문하신 것처럼 정부의 계획대로 백신이 도입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예. 일단 당초 계획대로 백신이 국내로 도입되겠느냐 하는 부분은 일단 차치하고 만일 이번 경남이나 전남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로 보다 확산되면 우리의 백신 접종 계획보다는 더 빨리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되는 상황이 됩니다. 예. 그래서 백신 도입 또는 접종과는 별개로 지금까지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정부는 당초의 계획대로 백신을 국내로 도입시키는 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보다 더 가능하면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는 방안들을 빨리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반드시 백신 접종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되면 되게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영국 등 일부 국가들은 백신 1, 2회차 간 접종 간격을 늘리고 있는데요. 한 번이라도 백신을 맞은 사람을 최대한 확대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백신 물량 부족이라든지 어떤 차질이 생겼을 때 그럴 때는 어떤 전략을 쓰는 게 좋을까요? 일단 현 단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 2회차 접종 간격을 늘리는 부분은 이에 대한 임상 결과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양하는 게 맞고요. 예. 현 단계는 1, 2회차 접종 간격을 늘리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할 단계나 상황은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가급적 원래 임상 결과에 따른 그런 스케줄대로 접종을 하는 게 현 단계에서는 맞다라고 보는데 만일에 변이 바이러스 유입이나 지역사회 내 전파 등이 발생해서 위급한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일단은 그때쯤에서 다시 고민을 해보는 방안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계획대로 진행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가 이르면 가을까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할 백신을 생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대응 백신이 나오기 전에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일정 기간을 들여서 현재의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백신을 만들었을 때 그 사이 이미 또 다른 그러니까 새롭게 개발한 백신의 효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게 되면 새로 개발한 백신도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점종은 기존 바이러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바이러스에다가 현재 유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변이 바이러스들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다가 백신 형태로 개발하는 전략이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그나마 가장 뒤늦게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효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로 바꾸는 것보다는 기존과 여러 개의 변이 바이러스를 혼합해서 혼합 백신 형태, 그러니까 다가 백신 형태로 개발하는 전략이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국내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할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불필요한 모임과 만남을 자제하고 방역 수칙을 더 잘 지켜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코로나 상황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는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인공지능 중심 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심 시설인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구축이 시작됐는데요. 세계 4대 인공지능 강국 도약의 전진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AI, 인공지능으로 시민이 행복한 상생과 문화의 도시 광주. 인공지능 중심 도시 조성을 추진하는 광주가 꿈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광주 첨단 3지구의 국가 인공지능 융복합 단지에는 창업과 연구, 인재 양성 인프라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들어섭니다.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핵심 거점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보통신 강국을 넘어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꿈을 실현시켜줄 전진기지가 될 것입니다. 주식회사 NHN이 2,100억 원을 투자해 직접 운영하는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는 국내 최고의 슈퍼컴퓨터보다 3배 이상 빠른 속도를 자랑하고 1억 편 이상의 영화도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꿈의 시작 광주의 국가 인공지능 융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NHN이 데이터와 클라우드 또 빅데이터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함께할 수 있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공지능 융복합단지에는 앞으로 6천여억 원이 투자돼 일자리 1,200여 개 창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미 광주에서는 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인재 양성, AI 생태계 조성 등 인공지능 융복합단지 성공을 위해 자치단체와 산학연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광주가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가 시대 정신과 경제 질서가 완전히 뒤바뀌는 4차 산업혁명이고 그 핵심이 바로 인공지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인공지능 기술로 지역 균형 뉴딜을 뒷받침하고 데이터 기본법 등 관련법 제정과 규제 철폐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노사 화합에 지역 상생형 일자리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든 광주가 다시 선도하는 인공지능 중심도시 조성 사업이 광주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공식화하면서 20조 원이 넘는 슈퍼 추경 편성이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000조 원을 눈앞에 둔 국가 채무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당정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분기 추경 편성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2년 연속 1분기 추경이 편성되면 IMF 외환 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다음 달부터 추경 편성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지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3차 지원금 지급에 집중하고 관련 예산 집행이 마무리된 이후에 추경 편성을 시작한다는 입장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20조 원이 넘는 슈퍼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등을 돕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보편 지급을 병행할 경우 2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되면서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3차 추경의 35조 3천억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원인데 대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3차 지원금 지급과 백신 구입 등으로 남은 예비비가 2조 원대에 불과해 적자 국채로 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자 국채를 20조 원 발행하면 국가 채무는 976조 원,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8.3%로 올라갑니다.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코로나19가 계속돼 추경을 추가로 편성해야 할 수도 있어 재정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세계 자동차 업계가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 생산에 차질이 생긴 가운데 한국 GM도 오는 8일부터 부평 2공장을 반만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GM은 반도체 부족 때문에 부평 2공장을 당분간 절반 수준으로 가동하고 매주 상황을 살펴 한 주 운영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평 2공장에서 생산하는 쇠볼의 말리부와 트렉스는 재고가 있어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지만 트렉스는 수출 주력 차종인 만큼 실적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외신에 따르면 GM은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공장에서 차량 생산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폭스바겐과 포드, 도요타, 닛산 등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도 감산을 결정했습니다. 정부가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에 주택 신규 부지 83만 호를 확보하는 현 정부 최대 규모의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에만 강남 3구의 아파트 수와 비슷한 32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공급 쇼크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대규모 주택 부지 공급에 나섭니다. 먼저 서울에서 32만 호를 공급합니다. 분당 신도시의 3배 정도로 강남 3구 아파트 34만 호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또 경기와 인천까지 합쳐 수도권에 모두 61만 호, 5대 광역시에 22만 호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의 공급 물량 83만 호는 연간 전국 주택 공급량의 약 2배에 이르며
서울시에 공급하게 될 32만 호도 서울시 주택 재고량의 10%에 달하는 소위 공급 쇼크의 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노후화되거나 방치된 역주변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를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기관 주도로 서울에 11만 호 등 모두 19만 호를 공급한다는 목표입니다.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높이는 등 각종 규제도 풀어줄 예정입니다. 규제는 혁신적으로 완화합니다. 용적률, 층수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도심 핵심 입지는 고밀로 개발하겠습니다. 역세권은 주거상업 고밀지구로 지정하여 주거와 상업시설을 압축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또 역세권 개발 등을 포함한 각종 신규 사업으로 57만 호를 확보하고 나머지 26만 호는 공공택지로 채우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신규 주택 부지가 어디가 될 것인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계획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문제는 실천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지금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5년 내에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2025년도까지 공급하겠다고 그랬죠. 근데 벌써 2021년도입니다. 그러니까 5년 내에 될지 4년 내에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는 투기를 막기 위해 대책 발표 이후 후보지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에게는 분양권을 주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정부는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파격적인 혜택을 줘서 도심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약 가점이 낮아 청약 제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3040 세대를 위해 청약 추천 물량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등 도심 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 이번 공급 대책엔 LH와 SH 등 공공기관이 정비 사업을 직접 주관하는 새로운 정비 사업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조합원 절반의 동의로 신청한 뒤 사업 계획에 대해 1년 안에 3분의 2의 동의를 받으면 사업이 확정됩니다. 기존에는 조합원 4분의 3, 즉 75% 동의를 받아야 조합 설립이 가능했기 때문에 신청 요건이 간단해진 겁니다. 또 조합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재건축 초과 이익 부담금 환수와 조합원 2년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용적률 상향 등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재건축 사업, 즉 민간 주도하는 재건축 사업에 적용하는 제초안이 이번에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공이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이런 정비 사업으로 앞으로 5년 동안 서울 9만 3천 가구 등 전국에서 13만 6천 가구를 공급할 부지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인 청약제도도 대폭 손질됩니다. 이른바 3040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기 위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공공분양의 일반 공급 비중을 크게 늘리고 추첨제도 일부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또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도 배제하기로 하는 등 상대적으로 청약시장에서 소외된 중산층에 대해서도 청약 기회를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30대가 전세나 아니면 청약가점제에서 배척되는 문제 때문에 좀 무리해서 집을 사기도 하잖아요. 가점제나 특공제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3년간 무주택 세대주 구성원이었으면 경쟁을 통해서 추첨으로 당첨될 수도 있는 물량을 새로 좀 신설했다는 게 그나마 좀 주목할 부분입니다. 공공정비사업 활성화와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충분한 공급 신호와 함께 실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설 연휴 하루 전날 귀성 차량이 몰리면서 교통사고도 그만큼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교통사고 건수를 분석한 결과 연휴 시작 전날 교통사고가 719건으로 연간 하루 평균 611건보다 18%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설 연휴 기간 교통사고 100건당 인명피해는 172명으로 평소 수준인 151명보다 14% 많았다며 가족 단위의 이동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이번 설 연휴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이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귀성하는 시민들은 안전운전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 약수나 탄산수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물속에 포함된 성분이 어떤 효능이 있는지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좋은 물의 기준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우리나라에 좋은 물을 발굴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노력하는 분이 있는데요.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하수연구센터 고경석 책임연구원을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물을 충분히 마셔야 건강에 좋다는 건 상식인데요. 자, 그런데 정확히 물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잘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물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우리 몸의 60에서 70% 정도는 수분입니다. 근데 수분이 이제 부족해서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체내에 독소가 배출되지 않고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예. 특히 이제 노인이 되면은 이제 인체 내 물이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 질환 등인 건강에 위협을 주게 됩니다. 예. 실제로 몸에서 수분이 한 8%가 빠져나가면은 현기증을 느끼게 되고 우리가 20%가 줄어들면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 건강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하고 하루에 2에서 3리터 정도 물을 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게 그 음식 섭취에도 포함되어 있는 그 수분 포함한 내용인 거죠? 예, 맞습니다. 아, 네네. 자, 하루에 그래도 2, 3리터를 마시려면 일부러 신경을 써서 좀 잘 챙겨서 마셔야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몸에 좋다고 해서 약수를 찾아서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뭐 위장병에 좋다더라, 성인병에 그만이라더라 이런 효능이 전해지곤 하는데요.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지 궁금합니다. 어떤가요? 네, 물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마그네슘, 뭐 칼슘, 나트륨, 칼륨, 뭐 중탄산 등 이제 신체 대사에 필수적인 미네랄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 미네랄은 이제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에 충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물 속에 있는 미네랄은 이제 이온화되어 있기 때문에 체내 흡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물 속에 이제 미네랄 성분들은 이제 인체 건강에 대한 효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 이제 먼저 가장 잘 알려진 좀 말씀하셨듯이 탄산 성분은 소화에 아주 되게 촉진하고 철분은 빈혈, 네. 칼슘은 이제 골다공증, 그다음 마그네슘은 고혈압이라든지 심장 질환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2009년에 세계 보건기구에서 이제 음용수에서 있어서 이제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고혈압과 심장병 예방 효과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유명한 탄산약수인 삼봉약수라든지 달기약수 같은 데서 위장병 개선 효과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나 뭐 의학적으로 어느 정도 근거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 다만 이 약수라는 거는 효과는 의약품처럼 이제 단기간에 질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제 마시고 음용했을 때 개선 효과를 가지는 이제 보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마셨다고 뭐 질병이 금방 치유된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들 성분이 이제 다른 식품으로도 섭취되기 때문에 음용수는 적정량으로 이런 그 약수들은 하루에 한두 잔 정도 섭취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약수에 들어있는 미네랄이나 탄산, 칼슘, 마그네슘 같은 성분들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가장 자주 마시는 물은 바로 생수잖아요. 그런데 이 생수도 외국 생수가 더 깨끗하고 몸에 좋다라는 인식이 강한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인식을 갖게 된 걸까요? 이 질문은 정말 많이 받았었거든요. 아, 예.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팔리고 있는 시판되고 있는 생수는 그냥 흔히 알려져 있는 외국 생수보다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보다는 서로 특성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예. 다만 이제 그 외국 유명 브랜드 생수들은 이제 수원지를 갖다 보호하고 굉장히 깨끗한 청정성을 강조하고 브랜드 마케팅하고 품질 유지, 그다음 꾸준하게 연구 개발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생수 기업보다 그런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그 에비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그 에비앙을 연구 벤치마킹 하려고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수원에 대한 그 굉장히 철저한 관리하고 에비앙 생성에 대한 스토리텔링 연구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예. 이것들이 이제 고급 생수에 대한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 활용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유럽은 이제 대표적인 그 탄산수 같은 뭐 게롤슈타이너나 페리에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에비앙 같은 미네랄 워터, 그리고 삼다수 같이 이제 화산암 지역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볼빅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예. 그것들이 이제 소비자의 입맛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생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모든 생수 제품들이 에비앙과 달리 미네랄 함량이 낮고
그다음에 다양한 외국산 수입 생수와 달리 제품의 차별성이 별로 없습니다. 아, 예. 성분 자체의 차이도 있지만 무엇보다 마케팅에 큰 영향을 미쳤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생수는 그 미네랄 함량이 낮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이게 물에는 이제 경도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물에 녹아 있는 칼슘이나 이제 마그네슘 양으로서 결정을 하는데 이제 국내 생수 개발 초기에 허가됐을 때 보면은 그 수질 기준이 경도를 갖다 300mg/L 정도로 낮게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기준을 충족하려면은 이제 화강암이라든지 화산암 지역에서만 국한돼서 이제 생수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나중에 이제 2003년에 500mg/L, 이제 2011년에 1000mg/L로 수질 기준이 완화가 됐는데 이제 이미 생수 시장이 포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미네랄 함량이 높은 그냥 석회암이라든지 퇴적암 지역의 지하수를 대상으로 해서 추가 생수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현재 그 시장에 출시되어 있는 제품 자체가 대부분 미네랄 함량이 낮지만 한 가지 이제 확실한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 생수는 물론 이제 개발 가능성이 높은 수원의 수질은 외국보다는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우수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애초에 그 우리나라에서 생수를 개발할 때 적용했던 그 마그네슘과 칼슘의 그 함량 기준이 외국보다 낮았다. 네, 이렇게 이게 바로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높은 그 수원의 수질은 해외보다 오히려 더 우수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품화가 되려면 그 가치를 먼저 입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그 자연 상태에서 물의 이제 기본적인 특성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이제 지질입니다. 예. 그러니까 빗물이 이제 땅 속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암석 내에 있는 광물들하고 오랫동안 이제 반응을 거쳐가지고 이제 지하수가 형성되면서 이때 거기 있는 지질 특성에 따라서 수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분포하는 화강암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상남도라든지 전남, 그다음에 제주의 이제 화산암 지역은 미네랄 함량이 되게 낮고 그다음에 경도가 낮은 특성을 보여줍니다. 예. 반면에 이제 강원 지역의 이제 석회암이라든지 경상남북도의 퇴적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경도가 높고 미네랄 함량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제 좋은 물의 수질 특성이라든지 지질동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해서 이제 지하수 정보 시스템에다가 전문적인 자료를 구축하면 우리나라에서 산출되는 좋은 물의 지역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정보들을 이제 국민에게 제공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좋은 물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또 내가 이제 사는 지역의 물은 어떤 특성이 있는지, 예. 또 더 나아가서는 다른 나라 물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 이제 좋은 물이 생산되거나 산출 가능성이 높은 지역도 찾아가지고 그 연구를 해야 되고, 이러한 연구들이 이제 에비앙 같은 그 고급 브랜드, 생수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마치 그 금광 지도처럼 좋은 물 지도를 이제 만들어야 한다. 네, 이렇게 말씀이 들리는데요. 그 말씀해주신 지하수 정보 시스템 구축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네, 이거 저희가 꾸준히 하고 있는 그런 연구 사업인데요. 현재 이제 전국 966곳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구축한 상태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에는 이제 국내 유명한 온천이라든지 샘물, 뭐 약수 그런 수원의 176곳과 그다음에 국가지하수 관측망 404곳 그리고 이제 영월이나 정선정 등에 분포하는 이제 미네랄 워터 시료를 갖다가 저희가 직접 따서 이제 네.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시판 생수도 역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질 분석은 이제 유럽의 그 연구진들이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한 80종 이상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고요. 예. 현재까지 이제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은 미네랄 워터의 주요 성분은 국내 동부 지역인 강원도라든지 경상남북도 지역에 높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특성은 이제 그 지질, 즉 이제 석회암이라든지 돌로마이트, 그다음 퇴적암과 관련이 있는 걸로 확인됐고요. 예. 이제 바나듐이나 이제 셀레늄 같은 기능성 성분이거든요. 그런 그 풍부한 물들은 다소 이제 불규칙적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국내 동부 지역에 중점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 이제 관심이 높은 탄산수는 청주라든지 충주, 세종, 강원 등지에 이제 지질 구조선을 따라서 관찰되고 있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예. 이런 조사 결과를 우리가 이제 바탕으로 해서 미네랄 워터가 생산되는 강원, 경남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를 수행하고 우리가 얼마나 이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발 가능량에 대한 연구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예. 어느 곳에 어떤 물이 있는지 그 물의 특성은 무엇인지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단계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곧 그 외국처럼 미네랄 함량이 높고 또 상품 가치도 높은 그 큰 어떤 그 토종 명품 생수를 마실 날도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머지않은 미래에 맛볼 수 있겠죠? 네, 그렇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뿐만 아니라 이제 각종 물에 들어있는 저희가 동위원소라든지 자연 유기물 성분, 또 미생물 분포까지 알아보는 연구도 하고 있고요. 예. 또 이제 그 수질에 대한 빅데이터를 갖다 이용해 가지고 좋은 물이 이제 용도별로 산출되는 지역을 갖다 찾아낸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 기법이라든지 AI 기법을 이용해서 이제 먹는 물이라든지 커피나 이제 맥주의 제조에 어디가 이제 제일 적합한 수질이 있는지 그런 최적지를 갖다 찾아낸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이제 국내 동부 쪽의 지역, 남한의 동부 지역에 대해서는 분석을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이제 남한 전체를 갖다가 우리가 분석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런 이제 좋은 물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이제 국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작업도 하고 있고요. 데이터베이스로. 올해 상반기 중에는 이제 저희가 좋은 물 지도를 갖다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올해 상반기에 이 좋은 물 지도를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 네. 뭔가 그 물 따라서 여행하는 그런 코스도 나오면 재밌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물에 들어있는 성분과 미생물 분포까지 분석하면서 좋은 물 개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요. 자, 이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산출되는 좋은 물의 특성을 갖다가 이제 국민에게 잘 알려줄 수 있는 것과 이제 물에 대해서 중요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게 가장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플랫폼 구축을 하는 목적은 좋은 물 정보를 이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물 정보를 갖다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 생수는 저가이고 대량으로 생산하는 걸 중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가 이제 외국 생수보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좋은 물 플랫폼에서 우리가 정보하고 수원에 대한 평가 기법을 갖다가 개발해서 이용하면은 생수의 그냥 산출지의 생성 과정이라든지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스토리텔링 같은 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한 외국에 비해서 이제 뛰어난 수질을 갖다 강조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예. 향후에 이제 경제적 이득을 갖다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은 이제 그 굉장히 주원료로 이용하는 뭐 식품이라든지 주류 산업에서도 매우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물은 이제 제품의 품질을 갖다가 높이고 그러니까 다른 제품과 어떻게 차별이 있는지 차별성을 갖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좋은 물 플랫폼이 그런 그 정보들이 국민 개개인의 개거임금뿐만 아니라 산업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물 그 자체의 가치도 그렇지만 물과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부가가치까지 확대를 하려면 꼭 필요한 바탕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구원님의 그 앞으로의 계획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현재 이제 물 분자 구조 특징도 좀 연구를 하고 있고요. 희귀동위원소라든지 물의 이제 건강학적이라든지 기능성 특성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연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연구가 이제 단시간 내에 성과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산출되는 좋은 물의 특성과 차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연구가 수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향후에는 이제 그 좋은 물 또 수원에 맞춰서 특성에 맞춰서 여기를 이제 어떻게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연구를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이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동위원소 추적 기법이라든지 이제 지하 지층의 수리질 특성, 지하수의 이동과 생성 과정 등 보다 고도화된 연구 기술 개발을 갖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다양한 물의 특성에 대한 많은 정보를 계속 확보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좋은 물 플랫폼을 갖다가 발전시켜 나가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물의 그 가치를 발견하고 또 이제 개발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편의점에서 외국 생수를 보면 정말 비싸잖아요. 네. 네. 그래도 좋다니까 뭐 저도 사서 마시고 그랬는데 이제 해외에서 우리 물이 명품으로 통하면서 이제 세계인에게 사랑을 받을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경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맛과 효능이 뛰어난 우리 물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좋은 물 지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 물의 특색을 발굴해 상품 가치를 창출할 계획인데요. 토종 명품 생수가 세계에서 사랑받는 날이 오길 기대해봅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